안녕하십니까. 상산운명상담원 또는 상산명리교실 운영자의 상산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사주에 대한 무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료 강의는요, 말은 무료지만 한국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굉장히 품질 높은 강의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금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를 유료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무료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용 자체를 가장 초보부터 가장 최고까지 두루두루 섭렵해서 여기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요, 사주 명리학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은 굉장하고 응용하면 좋게, 삶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그동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실제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학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냐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니까,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스승을 만났으면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참 여러 가지 돌고 돌아오는 과정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문은요,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학습하고 그걸 또 반발하는 이론이 나오고 또 다른 반발 이론이 나오면서 발전해야 빠르게 발전하고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전공한 화공 쪽은요, 1950년대 이후 정도의 그 학문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학에 대해서는 1860년이나 70년대부터 시작 뿌리는 있었지만, 근데 그분 1960, 50년대 이후부터 발전한 학문이 2000년대도 안 돼서 거의 완성에 이르게 됐었거든요. 약, 약 50년, 60년의 세월 동안의 기초적인 학문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되는 학문 그 과정을 보면 수많은 교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교재를 쓰고 그걸 다른 사람이 그 교재를 읽고 자기 생각을 보태고 또 보태고, 즉 변증법적 관점에서 정반합이라는 다양한 이론들이 발표되면서부터 그걸 학습한 사람이 또 다른 학습하고 하면서 학문의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주 명리학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 자체가 공개되는 걸 꺼리다 보니까 비밀스럽게 전수됐던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역사에 비하면 공개성이나 체계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 하나가 다 만들 수는 공개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저 하나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한 발 더 내딛는 작은 발돋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전부 다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네, 그 상세한 내용 각설하고요. 이 강의는 지금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50분 정도 강의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정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러한 형태로 강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강의 중간에 혹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다고 치면 그건 채팅방에 채팅을 하면서 올려주시면 우리 PD가 그 방송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수합해갖고 한두 개의 질문을 좀 저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주는 시간도 한 별도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개요를 설명할 것 같지만 제 강의의 특징이 가장 첫 시간부터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변죽만 주로 많이 울리고 처음이니까 가장 초보적인 내용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가장 처음부터 가장 초보이면서 가장 최고의 내용까지 같이 그 조합해서 오늘 강의를 첫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첫 시간에 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입니다. 용어는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이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용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학이면 공학, 법학이면 법학, 경영학이면 경영학, 경제학이면 경제학, 역사학이면 역사학. 각각의 학문들은 그 분야에서 필요한 핵심 용어들을 다 가지고 그걸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사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학문 영역이 다를 때 가장 먼저 새로운 걸 공부할 때 가장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설명하고 그거를 익숙해지는 시간을 이 시간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는지 그 원리는 굉장히 많지만 이제 드론에서 아주 높은 창공에서 높은 산을 바라보듯이 크게 한번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사주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정의하려면 실제 사주를 한번 늘어나야 됩니다. 실제 사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지금 강이라고 있는 지금은 2024년입니다. 또 12월 30일에 지금 오후 14시 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건 2024년을 말하고요. 12는 월을 말합니다. 또 30일은 일을 말하고 요는 시간을 말하죠. 자, 우리가 2024년 12월 30일 이렇게 세시 기원, 그러니까 연도와 날, 월과 일을 정하는 이런 용어를 쓴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한 140, 50년 정도, 1880년대, 1890년대, 이때쯤에 이제 문물이 개방되면서 이 석이라는 기원을 쓰는 제도가 도입이 됐었거든요. 이 석이 1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즉 예수가 태어난 그 해를 1년으로 놓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서양의 어떤 역사관이 많이 들어있는 세시기원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1880년 정도 전후에서 외국의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전부 다 어떤 걸 썼느냐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연도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휘호라는 것들, 그리고 그 육식갑자. 자, 휘호는 뭐냐면, 그러니까 왕이 즉위한 것을 원년으로 놉니다. 예를 들면 세종이 즉위한 연도가 있으면 그 해가 세종 1년, 세종이 즉위한 지 5년 차 됐으면 세종 5년. 마치 광해군도 광해군이 임명된 지 5년 차 됐으면 광해군 5년. 또 선조가 즉위한 지 7년 차에 선조가 즉위한 지 7년 차 됐다 이런 것처럼 왕이 즉위한 지 몇 년 차가 됐는 걸로 어떤 연월시를 매기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육식갑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조가 즉위한 지 7년 차에 이때가 임진년이었습니다. 임진년에 왜구가 쳐들어온 것을 전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임진왜란처럼 여기서 말하는 임진은 육식갑자에 의한 연호법입니다. 병자호란, 갑신정변, 병제, 몇 가지 이제 이 연호를 써가지고 육식갑자를 써서 연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960년생 김서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자년생 김서방입니다. 처럼 60년도는 경자년, 64년도는 갑진년,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이 육식갑자를 그 연도를 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 육식갑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모든 연월일시를 육식갑자의 시간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갑진년. 요걸 갖다가 이제
요 위가 이제 파랑색을 의미하고 밑에는 용을 의미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청룡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내년 2025년이 되면 을사년이 됩니다. 요건 뱀이라고 해서 뱀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청서가 되겠죠. 또 월은요, 갑진년에 해당되는 지금의 12월 30일에 해당 이 월은요, 자월이 되는 거고요. 요 위에는 병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이 원리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 일은요, 오늘이 그 무진일, 그래서 요걸 일진이라고 합니다. 무진일이고요. 요 무진일의 오후 2시, 요게 기미시가 됩니다. 즉, 2024년 12월 30일 오후 2시는 다시 말하는 갑진, 병자, 무진, 기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거 어떻게 쓰냐면,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의 사주요. 보통 사주를 적을 때는요, 이렇게 연, 월, 일시를 왼쪽부터 오른쪽에 적는 게 아니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4년 12월 30일 오후 2시 7분. 이 시간에 이제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적어보냐면요. 여기서 해당되는 게, 지금 24년에 해당되는 게 갑진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12월에 해당되는 게 병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30일에 해당하는 게 무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해당되는 게 기미, 이렇게 해서 요 글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지금 연월일시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주를 갖다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시기는 언제였냐면 중국 송나라 때, 그 송나라의 서자평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학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형태의 사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좀 집대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걸 집대성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이렇게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4년 12월 30일이라고 놓고 이 사람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지금부터 약 1100년쯤 될 겁니다. 지금부터 1100년쯤 요때 이제 요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실제 사주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약 3000년 전부터 사주를 보는 방법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 때 서자평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시스템을 A라고 놨다면 이 시스템 자체가 크게 B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A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런 식의 사주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당사주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당사주라는 개념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로 띠를 중심으로 해서 연월일시를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으로 해서 그 음력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띠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인데 이게 지금 요 A라는 방법은 당사주라는 방법으로 많이 썼고요. 지금 있는 방법은 현대 사주입니다. 현대의 사주인데 그러면 얘랑 커다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게 생겼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1100년 전에, 즉 900년 전, 약 서기 900년 전쯤에는요. 사람들의 어떤 그 영고성세, 또 귀함과 처남, 빈부귀천, 그러니까 영고성세나 빈부귀천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갔냐면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집안 쪽의 집안과 어떤 조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빈부귀천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왕족의 자식은 얼마나 뛰어나든 바보스럽든 평범하든 상관없이 왕족으로 살아갑니다. 귀족의 자식은 마찬가지로 귀족의 자식으로 살아가고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천민의 삶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노력이나 장점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집안의 그러니까 귀족이냐, 평민이냐, 양반이냐, 노비냐, 천민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즉, 삶의 결정은 나가 아니라 조상이라는 거죠. 조상. 근데 연월일시 중에서 그 자리가 의미하는 게 이 연에 있는 게 조상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게 연에 있다는 것은 띠를 의미하지요. 이 띠라는 것이 조상 자리를 의미하고 어떠한 조상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내 삶은 뭐다? 빈부귀천입니다. 빈부귀천이 달라지니까 이때는 네 조상이 누구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또 하나는 변수가 있겠죠. 갑작스러운 몰락의 경우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부흥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봐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전까지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타고난 장점을 써서 뭐가 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너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제일 중요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시기가 송나라 때 서자편이고 고려 시기, 같은 시기가 고려 초기였습니다. 요 시기가요. 그러니까 932년쯤 될 겁니다. 932년, 그 정도 될 건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전까지는 국가의 관료를 임명하는 기준이나 선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귀족 자제, 양반 자제 중에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려시대, 고구려시대에서 막리지 가문의 뭐 장자가 막리지를 대를 이어서 된다든가,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의 자식이 다시 국무총리 되는 겁니다. 또 이조판서의 자식은 다시 이조판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어떤 관직을 대물림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는데, 요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에서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혁인가 하면 과거제도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이 과거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어떤 집안의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됐는데, 요 과거를 보다 보니까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좀 지방의 호족이나 지방에서 이름 없는 가문의 자제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선발이 되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귀족의 권한을 좀 누르려는 어떤 이익도 있고,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늘리면,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귀족의 세력을 누르는 힘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인재의 어떤 풀이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인재를 뽑으니까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제도를 점점 많이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더 인재가 뽑히게 되는 거죠. 인재가 뽑히니까 사주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전까지는 너 어느 집안 사람이니? 그래서 그 집안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는 게 바로 그 사람과 어떤 집단, 시족들의 집단의 운명을 보는 기준이 됐었는데, 이 이유가 과거제도가 본격화되고 개인의 능력인지 들어오다 보니까, 야, 지금은 개인의 집안도 중요하지만 집안이나 가문도 중요하지만 점차 뭐가 이제 중요하게 됐느냐면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판서 가문에서 막리지라고 합시다. 고구려니까 막리지.
망니지 가문에서 나온 애들은 아무리 뭐 똑똑하든 뭐 저도 최소한 망니지급, 지금 총리급 정도의 그 이 직급을 되게 차지하고 있고, 뭐 고을에 있는 사또 정도의 어떤 그 직급의 아들은 그 정도의 직급을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어떤 지방 호족 상태의 호족과 그 중앙 귀족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몇백 년 동안 틀이 만들어졌는데, 요 과거 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집안 문제가 아니라 망리지 자문서 여기서도 태어나도 사람이 멍청하면 관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지방 호족이나 아주 이름 없는 가문에서 사람이 똑똑하면 뭐 장원급제를 통해서 인재로 선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집안을 만약에 띠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난 장점이 무엇인가에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런 것이 요때쯤 누군가 제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누군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방식이 B라는 방식,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라는 것보다 연월일시를 이렇게 두 개의 글자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오른손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보기 좋겠을까요? 자, 24년 12월 30일 14시 07분이 24년이 갑진년이고, 여기가 병자월, 그리고 무진일의 기미시입니다. 연월일시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접행이라는 사람이 아까 요걸 해보니까 잘 맞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잘 맞는 거, 한번 이거 잘 맞으니까 후세에 전달을 하려면 뭐 시스템에 대한 이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스템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머리서 한번 봤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연, 월, 일, 시에 그 글자가 두 개씩이 늘어서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멀리서 보니까 어떤 커다란 건축물의 기둥처럼 이게 보였는 거 봅니다. 이 사람 눈에는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붕도 이렇게 얹어주고, 토대도 얹어주면 뭐 기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둥이구나. 기둥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의 기둥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지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니까 네 개의 기둥이라는 걸 한문으로 표현했겠죠. 네 개는 넉사자가 되지요. 기둥은 기둥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둥이 네 개, 즉 사주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지금도 요거를 연의 기둥,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연주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월의 기둥, 요거는 일의 기둥 해서 한문으로 표현 일주 이렇게 씁니다. 이건 시주 이렇게 쓰겠죠. 자, 또 하나. 요거 글자가 이제 하나하나가 좀 글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글자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글자 자자가 됩니다. 근데 글자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글자. 그래서 여덟 글자니까 팔자가 되겠죠. 그럼 얘는 사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팔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주팔자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이렇게 천간과 이렇게 두 개의 글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바꿔주는 원리, 요게 만세력이라는 데서 나오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걸 지원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어플리케이션은요, 자기가 쉽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어느 것도 상관없고요. 만세력도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세력보다 지금에 표현된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갖다가 글자로 바꿔주는 어떤 변환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만세력이 하나의 달력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써놓고 이제 먼저 사주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울게요. 이렇게 사주와 팔자가 나왔으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사주 보통 적을 때 여기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 남자 여자를 갖다가 남자 여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사주에서는 좀 약간 품위를 생각했는지 얘를 갖다 하늘 건자를 갖다 남자라는 글자를 썼고요. 문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남자 사주라면 여기 건자가 됩니다. 겁니다. 또 여자 사주라면 곤자가 들어가겠죠. 여기는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뭐다? 남녀를 나타내는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걸 만세력을 찾아보면 이제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대운의 숫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운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보면은 2, 12, 22, 32, 42, 52, 62, 72, 82 이렇게 숫자가 이 끝에가 그러니까 끝에가 10, 20, 30, 40의 끝자리가 2자로 끝나도록 숫자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 병자 다음에 이어지는 운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대운입니다. 근데 보통 이거는 남자는 순행하고 여자는 역행한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오늘 폰만 보십시오. 이게 남자 사주기 때문에 병자라는 그 기호에서 뒤로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순행을 하게 되면 순서가 있는데요. 60갑자가 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자 다음에 정축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인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묘, 여기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늘어나게 되죠. 만약에 여자라면 이게 거꾸로 가게 됩니다. 여자라면 이제 여자 문제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아무튼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대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운.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용어를 설명한다는 것은 이 학문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낯설은 학문이 될 수 있고 한 5년, 10년을 해봤지만 내가 기초가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면서 기초까지 좀 다져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좀 내용이 좀 빠를 수는 있지만 이 영상을 지금 그대로 올려놓을 겁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 그래서 한 서너 번 보신다면 이 개념을 빨리 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사주를 갖다가 보기 위한 전초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용어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이 사주를 갖다 이제 설명하거나 얘기하거나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용어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 사주를 갖다가 부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용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요 부분을 우리는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 그러니까 명 이퀄 사주를 말합니다. 요 아래를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대운입니다. 자, 운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지금 대운이 아니라 대운뿐만 아니라 총 4가지의 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운을 말합니다. 먼저 이 명 부분에 대한 명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러니까 연, 월, 일, 시에 이렇게 글자가 2글자씩이 나와 있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글자를 크게 구분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구분을 하면 여기 연, 월, 일, 시로 구분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지요. 이거 갖다가 보통 사주에서는 이 방법론을 갖다가 근묘화신론이라고 합니다. 근묘화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이라는 것은 뿌리 근자를 말하면서 조상 자리를, 조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이라면 할아버지 때 이상을 말하는 거죠. 이 묘는 내가 어떤 나무라 그러면 묘목에 해당하는 자리로서 나의 부모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나의 청소년 시절의 성향들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요. 또 일의 자리는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꽃이 피었다고 얘기를 해서 화라는 글을 씁니다. 여기는 내 자식의 모습이나 내 자식의 모습을 보거나 또는 내가 노년의 모습, 노년이라면 보통 55세 이후의 삶입니다. 노년이나 자식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요 글자를 갖다 더 중심이 돼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대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가 0살, 여기가 뭐 15세, 35세, 55세 이렇게 70세 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요 연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제 천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연에 해당 근이라는 것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5세 전후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다가 15세가 되면서부터 이 월이라는 것이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35세까지 큰 영향을 미치다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모양이 되겠죠. 이 월까지가요. 그리고 35세가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쭉 왔던 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영향을 미치면서 55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영향권이요. 그리고 55세가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쭉 있던 시라는 것들이 여기서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묘화실을 어떻게 보냐 하면 내가 35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볼 수 있으면 이 35세에 해당될 때 35세는 월의 어떤 큰 영향력도 있지만 일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는 시간이니까 월과 일의 교차점을 좀 해석해 줘야 한다는 거고요. 한 45세쯤 되면 연월 일시 중에서 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일에 있는 글자를 가장 많이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60세가 넘어서 내 금전은 어떨까요? 이동수는 어떨까요? 내 직업은 어떨까요? 묻는다면 연월 일시 중에서 시에 대한 것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면요, 근묘화실론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몇 살의 나이대가 어떤 일이 궁금한지에 따라서 어떤 글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여기 있는 글자가 중요한지 여기 있는 글자가 중요한지를 나이대에 따라 달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근묘화실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는 근묘화실을 통해서 어떤 가족 간의 어떤 정이나 유정, 무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돈독한 가정을 이루는가 아닌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연월시입니다. 즉 할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유정한가를 바라보기 위해선 연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이 많고요. 내가 엄마나 아버지랑 어떠한 관계가 있고 내 부모 형제와 현재 복은 어떤지를 볼 때는 월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는 가정에서 나는 왜 몇 번씩 이혼을 해야 되는지, 또는 왜 자꾸 사주를 보는 데마다 결혼을 늦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지, 나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일찍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볼 때는 이 일주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 50까지 직장 생활을 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직장도 그만하고 이제는 자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주 전체도 중요하지만
이 시에 있는 모습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본다는 것은 분석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건요. 하나의 용어가 나왔습니다. 근묘화실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근묘화실이요. 이걸 정리하면요. 얘는 뿌리 근자, 묘목묘자, 꽃화자, 열매실자입니다. 조상자리, 또 부모 형제 자리, 그리고 그 꽃을 피는 내 가정을 이루는 자리, 자식이나 노년을 이루는 자리를 바라보는 관법, 이걸 좀 근묘화실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리를 따라서. 그리고 근묘화실을 쓰는 방법은 보다 내가 몇 살 때 어떤 일을 할지 예측할 때 어디다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를 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 두 개의 글자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갖다가 보통은 이렇게 막 위로 나눠서요. 위에 있는 것을 보통 하늘에 있다고 해서 천이라고 놓고 천간 그럽니다. 아래에 있는 것을 땅에 있다고 해서 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 즉 여기서 보면 갑, 병, 무, 기, 이 얘를 갖다가 천간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두 개의 글자를 다 쓸 때도 있고요. 또 한 개의 글자만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위에 있는 걸 간이라고 쓰고요. 아래에 있는 걸 지라고 씁니다. 합치면 간지가 되겠죠. 즉 얘와 얘가 늘어진 모양은 간지라고 합니다. 천간과 지지의 약자가 되겠죠. 자, 그럼 간지는요. 이제 어떻게 간지는 구성이 되려면 이제 구성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음양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위에 있는 걸 천간이라고 아래에 있는 걸 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여기서 지금 천간에서 표현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천간에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두드러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은 천간은 이렇게 읽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천간을 쓰게 되고요. 이 지지는 그 사람이 놓여 있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천간은 내가 굉장히 그 청백리, 아주 굉장히 일의 옳고 그름에만 따져서 일을 처리하는 청백리의 관료 모습을 내가 원하고 있지만 지지에서 막 형충 원진 같은 게 규합되어 갖고 금전적인 게 자꾸 꼬이면서 뒷돈도 받아먹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천간의 생각과 지지의 현실은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간과 지는요. 천간과 지지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갑인이라는 거랑 갑신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갑이라는 것은 천간에 있고 이건 아래는 지지에 있는데 갑은 목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고 이상형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 1등주의가 이 갑의 기상입니다. 근데 이 인이라는 것도 똑같이 봄의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인이 뭉치는 경우는요. 내가 실리보다는 이상적인 거에 많이 치우칩니다. 먼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는 경향은 굉장히 강하지만 당장 어제 무엇을 했고 오늘 무엇을 했고 오늘 무엇을 벌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계획은 상당히 근사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지는 잘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는 못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정은 굉장히 많지만 냉철하게 사람을 끊고 맺고 끊는 것은 좀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 요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은 실제 내 이상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걸 도전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내가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나한테 주어진 것을 먼저 끝낸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생각이 복잡하게 있지만 그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 비로소 그 일이 진행됨을 압니다.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이 사람과도 잘 지내고 저 사람도 잘 지내고 싶지만 현실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사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가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마당말처럼 인맥이 넓고요. 대인기가 넓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은요, 내가 한 번 믿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는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귄 친구, 즉 10년이나 20년 이상 된 친구는 이 친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천간과 지지가 나타나는 차이. 근데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갈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뭘 주목해야 되느냐? 천간이나 지지라는 용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간과지를 어떻게 쓰냐면요. 연월일시라는 거와 간과지를 혼합해서 위치를 특정하기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자리는 연에 있는 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간 이렇게 씁니다. 이 자리는 연에 있는 지의 자리에서 연지 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자리는 월의 간이 됩니다. 이 자리는 월에 있는 지가 되고요. 이 자리는 일에 있는 간이 되고, 이 자리는 일에 있는 지가 되고, 이 자리는 시에 있는 간이 되고, 이거는 시에 있는 지가 됩니다. 즉, 그 위치에 따라서 시지, 연지처럼 특별한 그 위치를 나타낼 때 연, 월, 일시와 간지라는 것을 조합해서 그 위치를 특정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전을 읽다 보면 주로 이제 월지가 어떠한 모양이다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월지. 그래서 월에 있는 지지를 말하니까 월에 있는 지지를 말하겠죠. 요 자리. 즉, 요 자리에서는 연월에서 아래 있는 지를 얘가 연지가 되겠죠. 일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월지가 어떻다는 고전일 때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이 사주 전체가 내 팔자지만 나를 대표하는 한 개의 글자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요 자리에 있는 글자가 그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요 자리는 뭐다? 연, 월, 일에 있는 일에 있고요. 천간과 지지 중에서 간에 있으니까 일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일간이라는 자리는 왜 중요하냐면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즉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글자의 역할이 정해집니다. 이걸 육신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기의 혈액형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A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A형이라면 A형, B형, AB형, O형 가끔 RH- 포함해서 그 중에서 하나의 혈액형을 타고나고 1대1 동안을 그렇게 A형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자리든 그러니까 연월일시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총 10가지입니다. 이걸 천간이라고 하는데요. 갑, 을, 병, 정, 이, 경신, 임, 개 10가지 중에 하나의 글자가 각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일간은요 10개 중에 하나의 글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일간 하나만 정해지면 그 사람의 특성이 다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MBTI로 그 사람의 특성을 설명할 수도 있고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주에서는 그보다 훨씬 상세하게 그 사람의 특성과 성격, 성향, 취향, 목표점들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주를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천간과 두 번째 이제 나온 게 위치에 따라서 천간과 지지라는 표현을 지금 썼습니다. 이걸 같이 한꺼번에 쓰는 걸
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천간과 지지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은 용어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금명어시를 썼고, 여기 썼고, 그 다음에 요 자리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요 자리는요, 보통 요런 형태로 사주 명식이 꾸며지기 때문에 또 만세력에도 어플리케이션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자리에서 자, 남자의 사주와 여자의 사주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즉, 남자의 사주는요, 남자와 여자 사주는 명은 같습니다. 명은 동일. 근데 대운이 반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운명, 그럴 때 운명이라 하면 이 운을 대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는 사주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대운과 사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게 운명이 달라진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운명이 달라진다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좋은데 취직이 돼요. 내가 사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뭐 넓은 데로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나요? 큰 건물을 샀는데 수익이 날 수 있나요? 저 사람과 잘 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명은 동일하고 대운이 이제 반대로 하는 경우, 이걸 주로 어디다 이제 쓰냐면 보통 모든 사람의 사주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사주와 대운수가 정해져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대운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가 한날 1시에 태어났을 때, 같은 시간에 태어났을 때입니다. 시간이라는요. 그러니까 시간은 2시간 단위로 끊어지니까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사주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논의에서 이제 많은 건 빼고, 제가 주로 보는 방식은 대운을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날 태어난 쌍둥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남자 쌍둥이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에는 대운이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이렇게요. 대운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에는 대운이 같은 남자지만 대운이 반대로 흐르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병자를 중심으로 순행을 하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순행은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임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순행이고요. 이 거꾸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거꾸로 된 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을해가 있고요. 갑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유가 나오죠. 임신이 나옵니다. 신미가 나오고요. 경우가 나오죠. 이렇게 뒤로 흘러가는 거를 갖다가 역순. 그러니까 얘를 순한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역방향. 얘를 순하게 흐른다고 해서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즉, 쌍둥이의 경우는요, 남자와 첫째는 자기 고유의, 남자는 보통 연을 중심으로 해서 양의 기운이 있으면 순행을 하고요. 음의 기운이면 역행을 하게 되는데, 남자는, 그러니까 같은 쌍둥이라면 첫째에는 자기 고유의 기운으로 대운이 흐르고, 두 번째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대운이 흐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운을 놓는 방법은 조금 이따 잠시 쉬었다가 4시부터 다시 대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